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예,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전력공학은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발전공학,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 혹은 뭐 전력계통공학,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이라는 것은 전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발전공학.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 전력을 보내고 받는다. 라고 해서 전력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전기기기 과목은 뭐예요? 전기기기, 발전기, 전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전기기기고, 전력공학은 포괄적으로 전력을 발생하고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전력공학 과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력공학 하면은 따로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실기 과목입니다. 전기기사, 뭐 전기산업기사 이런 전기 관련 자격증들은 실기가 더 어렵습니다. 필기보다요. 그래서 이 전력공학 과목이 필기를 목표로 문제답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실기까지 염두하고 조금 깊이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기 자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깊이 공부했을 때는 이 전력공학 과목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기에서 조금 편하게, 어차피 최종 목표는 실기 합격이니까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제가 뭐 너무 쉽게 하기도 그렇고요. 중간 정도, 그래서 실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실기에서 어느 정도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공학 과목이 현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전력공학을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다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력공학을 꼼꼼하게 공부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이 용어, 이 기기들이 하는 역할이나 작용 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만큼 수월하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바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력공학을 실무와 함께 연동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수가 좀 따기 쉽다, 쉬운 과목이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과목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 법규와 전력공학이요. 근데 법규는 막말로 배신을 많이 해요. 종종 배신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출제도 되는데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법규에서 꽈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력공학은 배신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전력공학이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전력공학을 뭐 보통 한 16개 정도의 목표로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합격을 위해서는 16개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된다. 그래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을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이 교재를 펴보시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네 번째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다음에 전력공학입니다. 이 순서는 뭐냐? 회로이론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전력공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답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드시 회로이론을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과 기기를 공부한 다음에 전력공학 해주시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순서 없이 막 하느냐가 아니고, 이왕에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다음에 공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공학,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발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발전소가 발전, 영어로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G입니다. G.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우리가 철탑 있죠, 철탑. 이런 철탑을 통해서 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톨탑을 거쳐서 변전소까지 옵니다. 변전소까지. 그럼 변전소에서는 어디 나와서 이제 잘 아시죠? 전봇대입니다. 전주. 예, 전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각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발전이라고 합니다. 발전. 예. 전기를 만들어요. 보통 우리 해안 지방에 많이 있죠. 해안 지방, 동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고 서해안 쪽에 화력 발전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에서 발전하고요. 만든 전기를 보내는데 변전소까지 해서 이것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송전.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송전하는 전압은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최소 154kV에서 345kV, 765kV까지. 그래서 그 큰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전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예. 그 다음에 변전소 이후를 뭐라고 하냐면 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전이라고 합니다. 배전.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발전과 송전, 변전소, 배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발전, 송전, 변전소, 배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발전 부분은 그 비중이 다른 부분보다 낮습니다. 즉 발전 부분은 수력, 화력, 원자력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제 교재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송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전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1장 전선로부터 있죠. 전선로는 송전과 배전 공통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전선로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1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부터 7장 이상전압 및 보호 개전 방식까지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송전입니다. 그래서 송전이 2장에서 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있죠. 송전과 배전, 전기를 보내고 받는 것에 중간에 조율을 해주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변전소 파트에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이 일반적으로 하는 배전입니다. 전기를 받아서 실제 사용하는 파트가 되고요. 말씀드리지만 1장은 송전과 배전에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11장에서 13장까지가 발전이라고 해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까지 해서 전력공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송전, 변전소, 배전 이 부분은 실기에서 굉장히 그 비중이 커요. 필기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죠. 실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필기 공부 자꾸 실기 공부가 돼요. 네, 그래서 목차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력공학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따로가 아니에요. 1장에서 배운 것 갖고 2장에서 응용하고 2장, 3장, 4장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 이 전력공학도 굉장히 공부가 재밌습니다. 네, 무작정 1장, 2장, 3장, 4장보다 1장과 2장, 3장, 4장, 5장 이어진다. 그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전기 공부가 재밌다 하죠. 우리가 전기 공부 재밌다고 하는 약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전력공학 과목을 통해서 재미를 많이 느끼십니다. 네, 힘드시겠지만은 1장 전선로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선로입니다. 전선로가 뭘까요? 전선로 혹은 전로라고 합니다. 로는 뭐예요? 길이죠, 길.
전류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 해서 전선로라고 해요. 도로면 도로.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을 도로라 하죠. 근데 전선로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를 한번 보시면 도로에 도로만 있는 거 아니죠. 도로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뭐 교차로도 있고 이러한 여러 성분이 여러 기기나 뭐 장치들이 합해져서 도로가 됩니다. 전선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전선로. 우리가 길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전봇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전기 배운 사람이 전봇대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를 하지 마시고, 이제 전기 배웠으니까 전주라고 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땅에 이렇게 전주가 서 있습니다. 예, 전주만 서 있는 거 아니죠? 보시면, 전봇대에 전주가 있고요. 전봇대 대신에 전주가 있고, 여기에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에 전선이 이렇게 지지되어서 전선이 지나갔죠. 참새가 않는 그 전기줄이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주가 넘어지지 말라고 양쪽에서 당기는 거 있습니다. 당기는 거. 이건 뭐요? 지선입니다. 그래서 전선로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 뭐냐면 1번 요거 뭐예요? 1번 전선이죠. 전선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입니다. 우리 도로에서 아스팔트 길 있죠?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전선에서 중요한 거 요거 전주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지물이라 그럽니다. 지지물. 그 다음에 보세요. 지지물과 전선 사이에서 요 부분 있죠. 길 가다 이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무스름하게 생겨가지고 요거 애자 3번 애자. 그 다음에 전선의 마지막 요거 지짐을 넘어지지 말라고 양쪽 땅에 박아가지고 버티도록 해주는 거. 이거 뭐예요? 지선입니다. 지선. 1장 전선로에서 배울 것은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 이 4개라는 거죠. 4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1장 전선로에서 1번에 있는 게 뭐예요? 전선이 됩니다. 전선. 예. 요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전력공학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과목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로이론, 전기자기야 내가 본 것이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혹은 막연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림을 추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력공학은 공부가 그나마 수월한 것이 뭐냐면 길 가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제 전력공학 배웠기 때문에 길 가다가 한 번씩 보세요. 하늘 조금만 보세요. 전주, 전선, 지짐을, 애자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전선부터 보는데, 일단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전선은 많이 접하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으로 만져도 보셨을 거고요. 뭐 웬만한 남자분, 요즘 뭐 여자분들도 뭐 고치고 하면서 많이 취급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구비 조건에서 1번 첫 번째, 도전율이 클 것. 도전율이 뭐냐? 도전율 전도율이라고 하죠. 전기 자기학에서 배웠는데, 뭐 그래서 전도율, 도전율, 저항율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자기학 공부하고 나서 전력공학 공부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도전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류를 잘 흘리는 능력. 반대가 뭐냐면 저항률입니다. 저항률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전율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선의 목표는 전류 흘려주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저항률이 작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율과 저항률이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클 것, 당연하죠. 뭐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우리 전선이 집에 있는 전선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송전선로 있죠. 산 타고 막 가죠. 산을 건너고 해서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전선들 있죠.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눈도 엄청나게 내리고요. 예, 그럴 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적 강도가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요성이 크다는 것은 전기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가요성이란 것은 가요, 노래가 아니죠. 가요는 뭐다? 잘 구부러지는 겁니다. 가요 전선관, 잘 구부러지는 전선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구부러지지 않으면 전선을 설치한다, 가선한다라고 하죠. 그럴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요성이 있다, 잘 구부러질 것, 이렇게 되고, 내구성 뭐요? 내구성 클 것. 우리가 원래 성질에서 변형되지 않은 성질, 그런 것은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고요.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뭐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것,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 신장, 팽창. 우리가 전선 같은 거, 전기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레일을 보시면은 레일과 레일 사이가 끊어져 있죠. 어떻게? 여름에는 축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늘어지고 팽팽하고, 그러한 작용을 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구비 조건인데 어차피 필기에서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보면 구비 조건 처음부터 보시면 도전율이 클 것, 기계 강도가 클 것, 가요성이 클 것, 내구성이 클 것, 그 다음에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 전부 클 것인데, 이것은 작아야 됩니다. 뭐?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은 작아야 됩니다. 너무 무거우면은 작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지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작을 것, 요것만 작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저항률 있죠. 도전율이 크다, 반대로 저항률이 작다. 저항률과 비중은 작을 것. 이렇게 됩니다. 전선 구비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 이렇게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은 전선 사러 가요. 아저씨, 우리 집에 뭐 형광등 달려고 하는데 전선 10m만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전력공학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뭐 형광등 다는데 필요한 전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전선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 구조 혹은 가닥수라고 합니다. 가닥수. 가닥이 한 가닥이냐 여러 가닥이냐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선과 연선. 이건 어렵지 않죠. 한 가닥이냐 여러 가닥이냐.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전선의 안에 있는 거 있죠.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 그 부분이 구리로 되어 있느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느냐. 구리선이냐 알루미늄선이냐. 근데 구리선은 약간 무른 선 있죠. 연한 구리선과 딱딱한 구리선으로 나눠집니다. 연한 구리선은 우리가 구리를 우리가 동이라 그러죠. 동. 그래서 연동. 그 다음에 딱딱한 것을 경동선이라 그러죠. 재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전선을 보면은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피복이 특히 다릅니다. 그래서 피복해서 전련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전련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우리가 길 가다가 전주 위에 있는 전선을 보면은 피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나전선이라고요. 나전선. 피복이 없는 거예요. 피복. 그 다음에 피복이 한 겹으로 된 거 있어요. 피복이 한 겹으로 되어서 전련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련전선이에요. 전련전선. 피복이 없는 거 나전선, 피복이 한 번 된 거 전련전선. 그 다음에 피복이 2번 이상 된 거를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해요. 케이블. 예. 한글이냐 영어냐 차이가 아닙니다. 피복이 한 번 된 것을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이라고, 피복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한 것 있죠. 이런 것들을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케이블. 절연전선과 케이블의 차이가 피복이 한 번 했느냐, 2번 이상 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종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깊이 종류 엄청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전선의 종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선, 연선, 연동, 경동, 알루미늄,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이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실제 어떤 곳에는 어떤 케이블, 어떤 절연전선이 사용되느냐는 것은 현장에 가셔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전선의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말씀드리지만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선은 이렇게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이것이 단선입니다. 근데 단선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굵으니까 굵은 하나를 구부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똑같은 단면적의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연선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단선을 사용하지 않고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세요. 단선은 한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전선을 얘기하고, 한 가닥이에요. 전선이 굵어지면 다루기가 힘들고 경계선 기타 여러 가지 특성상 송전선로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건 가정에 있죠. 가정의 스위치 뒤에 보시면은 단선이 사용되지만은 송전선용으로는 보통 연선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선에 대해서는 무작정 보세요. 내가 큰 것 한 가닥을 여러 가닥으로 나누면 좋으냐? 나누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단선은 이렇게 한 가닥이요. 한 가닥입니다. 그러면 한 가닥에서 연선을 할 때 보세요. 6의 배수 있죠. 6의 배수. 6. 예. 그 다음에 10이죠. 그 다음에 18이죠. 그 다음에 24에, 그 다음에 30입니다. 이렇게. 단선은 한 가닥인데 연선을 할 때는 이러한 규칙을 갖고 가닥수를 거기에 맞게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제가 요거 했을 때 한 가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을 더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7가닥이 됩니다. 7가닥. 그 다음에 7가닥에서는 여기에는 어떻게? 12가닥이 돼요. 그럼 얼마요? 7가닥에서 12가닥 따르면 19가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18가닥 더 돼요. 18가닥. 그럼 어떻게 된다? 37, 61, 9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선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연선의 소선 총수라고 합니다. 소선의 총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공식이 1 플러스
3n의 n 플러스 1. 공식으로 외우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요렇게 있는 것은 1층이 아니에요. 1층은 얘는 0층입니다. 단선이고요. 1층은 이렇게 요게 1층이에요. 1층. 그럼 1층일 때는 7가닥이라 했죠. 볼게요. 1을 대입하면 얼마? 2에 1, 3, 6에다 1 하니까 얼마? 1층일 때 7가닥이요. 2층 볼게요. 2층 2, 3에다가 6, 3, 18에 1 하니까 얼마? 19가닥. 3층일 때 얼마? 37가닥. 4층일 때 61, 5층일 때 뭐 9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셔도 되고 혹은 제가 쓴 것 있죠. 요렇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6의 배수에서 62, 18, 24, 30 하면 79, 37, 60, 91 이렇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이 어떨 때는 더 불편하기도 해요. 이거 외우고 계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입니다. 바깥지름 한번 볼게요. 바깥지름 이렇게 1층짜리 해볼게요. 1층짜리 바깥지름. 여기서 말하는 바깥지름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바깥지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지금 1층일 경우 바깥지름 얼마예요? 하나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1층일 때는 바깥지름 얼마예요? 하나의 지름이 하나, 둘, 셋, 3배죠. 그래서 1층일 때는 3D가 됩니다. 2층일 때 어떻게 돼요? 2층일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 붙겠죠. 얼마? 5D가 됩니다. 5D. 맞죠?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된다? 바깥지름 D는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2ND가 돼요. 1 플러스 2ND. 그래서 1층일 때 얼마예요? 1층일 때는 3D, 2층일 때는 5D가 되는 거죠. 5D. 예. 요것도 공식 외워주셔도 되고요. 외워주셔도 되고 혹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선의 공칭 단면적이 있습니다. 연선의 공칭 단면적에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단면적을 공식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가 되죠. 그러면 반지름 하면 2분의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얼마?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됩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것이 뭐다? 한 가닥의 지름이 D일 때, 요 하나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체 단면적을 S라고 하면은 하나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몇 가닥? N가닥 있죠. N가닥. 그래서 곱하기 N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단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면적. 그래서 연선의 공식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N 가닥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응용하면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제가 연선의 가닥수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단선 한 가닥이고 연선 1층부터 해서 7, 19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37 이렇게요. 그러면 공칭 단면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혹은 이게 법규 과목이나 실기에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공칭 단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 제곱밀리미터. 단위를 제곱밀리미터라 할 수도 있고요. 스퀘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 제곱밀리미터라 하지 않고 1.5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5, 2.5, 4, 6, 15,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것이 전선의 공칭 단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24 제곱밀리미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전선 가게에 가서 10.24 제곱밀리미터짜리 주세요라고 하면 없어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 이 공칭 단면적을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칭 단면적이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7에 2 밀리미터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선입니다. 연선에 한 가닥의 지름이 2mm예요. 한 가닥의 지름이 2mm인데 그것이 7가닥인 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렸던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얘가 뭐 얼마? 지름이 2mm라는 겁니다. 2mm짜리가 7가닥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만약에 총 가닥 수는 7가닥. 바깥지름 얼마야? 바깥지름 2 하니까 바깥지름 총 D는 6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칭 단면적을 묻는다고 하면은 만약 공칭 단면적을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칭 단면 S는 보세요. 4분의 파이 D의 제하승 곱하기 N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 얼마요? 2죠. 2의 제곱 곱하기 N이 얼마요? 7가닥입니다. 7가닥. 이렇게 하면은 21.99 제곱밀리미터가 나와요. 공칭 단면적이 21.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공칭 단면적이 아니죠. 계산된 값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칭 단면적을 선정하라. 그러면 내가 전선 가게 가서 적당한 전선을 산다고 하면 얼마짜리 사야 되느냐? 얼마? 21.99보다 더 안전하게 그 전류를 흘리려면은 더 큰 것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공칭 단면적 25짜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뭐 전력공학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전선로에서 전선 부분 이제 했습니다. 너무 공식 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뭐 이해 위주로 그리고 공식을 외워서 대입한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재미를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재미를 잘 못 느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전기가 재밌어지고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